네, 안녕하세요. 정치 일타 강사 오봉석입니다. 예, 지난 12월 3일 심야 시간에 발표되었던 윤석열 내란 수괴가 벌였었던 비상계엄 사태, 내란 쿠데타로 인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3일 밤에는 잠 못 이루고 새벽까지 이 사태를 지켜보셨을 테이고요. 12월 7일 1차 표결 그리고 14일 2차 표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국회와 전국 곳곳에서 이 추운 날씨에 윤석열 내란 수계를 반드시 끌어내리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응원봉을 들고 탄핵봉을 들고 함께 맞서 싸웠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우리가 오늘의 일상을 이 평온한 일상과 평화를 지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 사태의 가장 섬뜩한 순간은 이들이 남북 간의 국지전, 교전을 준비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소 1년, 길게는 1년 반 이상을 어떻게든 윤석열 일당의 위기를 돌파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남북 국지전까지 준비했었다고 하는 정황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변 국가들,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한번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북 교전을 가정한 남북 국지전이 발발했다면 그 후과와 재앙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 그 1년여에 걸친 그 윤석열 일당의 국지전 도발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단 한 번도 거기에 응사하거나 대응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은 이미 윤석열 정권 출범했었던 2022년 첫 해부터 윤석열의 정체가 정상이 아니다, 상종 못할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파악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2022년 8월이었습니다. 윤석열이 취임 첫 해 광복절 경축사가 아닌 완전 일본을 찬양하고 북한을 악마화하며 우리 야당과 시민사회를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끔찍한 선언을 윤석열이 취임 첫 해 광복절에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그에 대한 담화를 발표했는데 취임 첫 해 김여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 인간 그 자체가 싫다라고 기존에 북한의 그 비판적 비난이 많이 있어 왔지만 이렇게 윤석열 인간 그 자체가 싫다라고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취임 첫 해부터 이미 북측은 윤석열 정권이 상종 못할 인간도 아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강한 메시지를 내므로써 윤석열 정권의 성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파악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취임 첫 해에 이미 윤석열의 정체를 파악했기 때문에 올해 2024년 들어와서 도발했었던 어, 그 연평도죠. 연평도에서 자주포 섬뜩합니다. 화약고인 서해 NLL 인근에서의 자주포 사격 훈련에도 북한이 침묵했고요. 물론 말로만 반격했지 실제 응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생각만 해도 섬뜩한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띄워서 일부러 그것을 북측에 발각될 수 있게끔 전단지를 살포하는 이런 끔찍한 행위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그 일당이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김여정이 그 사진을 공개하고 남측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지만 일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그동안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벌였던 윤석열 일당의 남북 국지전 도발에 대해서 북한은 일체 그 말로만 대응하고 실제 군사적으로는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평화를
일상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매우 좀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그동안 도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북측이 남측을 향해서 어떤 전쟁 행위나 무력 행위를 혹시 하지 않을까? 그러한 행위를 준비할 때 남측 언론이 도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지금처럼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가 북측을 향해서 국지전을 유발하는 도발을 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윤석열 내란 수계는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죠. 하다 안 되니까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날릴 때 그 오물풍선 날리는 장소를 원점을 타격해라 라고 합참의장에게 지시했는데, 합참의장이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국지전은 발발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윤석열과 김용현 일당이 선택했던 것이 바로 12월 3일 밤 야당을, 국회를 범죄 집단 반국가 단체로 규정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서 비상계엄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북한의 김정은의 경우에는 윤석열을 취임 첫 해부터 상종 못할 비이성적인 인간 그 자체가 싫다라고 말할 정도로 윤석열의 정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지전 도발에 대해서 일체 군사적 무력 대응하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번 그 윤석열, 김용현 일당의 내란 쿠데타에 대한 중국 측 반응인데요. 중국은 12월 3일 그 비상계엄 선포일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1위로 올라가면서 중국에서 상당히 반응이 뜨거웠다고 하긴 하나, 중국 외교부는 일체 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원래 외교 정책이 내정 불간섭입니다. 우리도 외국에 대해서 그 내정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을 터이니 너희도 우리 중국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정 불간섭이 중국 정부의 일관된 기조였기 때문에 이 윤석열 일당의 그 비상계엄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부가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외교부에서 드디어 입이 터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윤석열 때문이었는데,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한 30분 가까이 했죠. 그러면서 뜬금없이 중국에 대한 각종 혐오 발언을 쏟아냅니다. 중국인 3명이 부산에 와서 항공모함을 촬영했다. 이것이 간첩행위다. 중국인이 한국에 와서 기무사를 드론인가를 띄워서 촬영했다. 간첩행위다. 이런 식으로 중국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혐오 발언으로 반중 정서를 윤석열이가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 사태를 지속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국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이러한 멘트 또한 윤석열 입에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중국이 참을 수가 없었죠. 이 발언이 나온 직후 중국 외교부가 강도 높게 윤석열을 비판하는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으나 윤석열 입에서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그 혐오 발언이 쏟아지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중국이 정부 입장을 드디어 밝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했냐면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는데 한국을 비자 대상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중국은요, 윤석열이긴 하지만 대한민국과의 어떤 그 외교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 한반도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고도로 밀착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남한을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그 고도로 밀착화된 관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례로 푸틴과 김정은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던 그날에도 중국은 그날에 정확히 맞춰서 서울에서 한중일 회담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한중 관계도 매우 냉랭했었는데 그날에 맞춰서 한중일 외교회담을 열 정도로 중국은 한국을 지렛대로 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에 본인들만의 어떤 역할을 담당하려고 하였고, 근데 이러한 메시지 전혀 읽을 능력이 되지 않는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에서 일방적으로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혐오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강도 높게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입니다. 미국인데요. 미국은 이 사태 초기부터 관련 정보를 모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미국은 국무부나 그런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공식 워딩으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어떻게 우리도 뉴스를 통해서 동맹국인데 알게 하냐라고 하면서 언론 통해서 멘트하였으나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만 봐도 최소 1년 반 정도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뉴스를 통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긴 시간 동안 미국 정보당국이 윤석열 일당의 이번 내란 획책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대통령실을 공공연하게 도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정보당국인데 이 한반도 정세가 가장 중요한 정말 손가락에 꼽는 이 내란 쿠데타 모의를 미국이 몰랐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증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네, 때문에 미국은 사전에 이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비상 사태 와중에 미국이 하필이면 정권 교체기입니다. 바이든의 경우에는 두 개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에서 바이든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만약에 바이든이 배후에서 무기와 무력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발발하기 힘들었겠죠. 지금까지 끌어올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바이든이 막대한 배후에서의 지원이 있어서 두 개의 전쟁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었고 바이든은 이 전쟁을 조금 더 지속하고 확대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고리가 바로 한반도였고 여기에 윤석열과 입장이 맞닿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과 젤렌스키로 이어지는 이 고리까지도 배후에는 바이든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기가 트럼프로 정권 교체기입니다. 때문에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정권 교체기답게 정리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일관되게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반대했었나 몰랐었나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미 알고 있었네 엊그제였죠. 미국 그 하원 의원이 의미심장한 그런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어준 공장장이 국회에서 암살조의 운영 그리고 한동훈을 사살하려 했었다. 미군을 사살하고 그것을 북한의 소행으로 조작해서 미국이 북한의 폭격을 유도했었다. 그래서 국지전을 발발까지도 준비했었다. 등등의 생각만 해도 끔찍한 폭로를 김어준 공장장이 했는데 이 전에 이미 미국의 하원 의원이 그와 거의 흡사한 한국 국군이 한국의 어느 지점을 공격하는 등등의 그러한 인터뷰가 해서 그것이 또한 주목받았을 정도로 또한 그 하원 의원은 또한 미국은 이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하여서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비상계엄 사태 훨씬 이전부터 미국은 이 정황을 이미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맥락이 맞닿아 있는 것을 미국 하원 의원 인터뷰를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바이든 정권 내내 정보당국이 관련 정보를 알고 있었고 이제 트럼프로 정권이 교체되는 이 시기에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한 약간 혼선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우리 측에 전해지면서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그 비상계엄을 해제시키고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함께 맞서 싸워서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지금 지켜냈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메시지가 정리된 메시지이지만, 이 준비 과정 그리고 초기에 미국의 메시지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렸던 윤석열 일당의 내란 쿠데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북한, 중국,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